2026학년도 영양 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시험 안내가 있죠. 시험 안내에서 우리가 1차 시험을 볼 때에 시험 과목을 반드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 과목은 영양학하고 생애주기 영양학, 그다음에 영양 판정 및 실습, 그다음에 식사요법 및 실습,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그다음에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그다음에 식품위생학, 그다음에 단체급식 및 실습. 이렇게 실습이라는 말을 들어간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목들은 실무 위주의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학년 임용 대비부터 단답형이라는 말로 되어 있죠. 기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전공 A는 단답형 4문제에다가 서술형 8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 B는 단답형 2문항에다가 서술형 9문항에서 총 2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방법은 일반적으로 채점하시는 위원이 출제를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세 분이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평균 점수로 산출을 해서 여러분들의 뭐예요? 합격, 불합격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우리가 이제 교직 적성 이제 심층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해당 지역의 원서 낸 데에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 1차 못지않게 시험에 이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시험 안내를 마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9개 과목에 2025학년도에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자료가 2014년부터 2025학년까지 기출문제 경향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년도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2025년도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우선 영양학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 4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한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3문제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영양학은 문항수가 굉장히 많게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임용 공부를 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 영양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첨가당과 과당의 대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 것은 철에 대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 그다음에 철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술형 중에서 두 번째 문제로는 니아신의 우리 NADH, 그러니까 NAD의 조효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이루어질 때 NADH가 생성이 되죠. 근데 알코올 대사하고 연결돼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니아신은 우리가 단위가 니아신 당량을 쓰죠. 그래서 니아신과 트립토판이 니아신으로 전환이 될 때라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지질대사에서 베타산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카르니틴이 필요하죠. 그래서 카르니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지질대사죠. 이 부분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골다공증에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생애주기 영양학은요. 일반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은 거의 세 문항이 인제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가. 근데 요번에 이제 2025년도 마찬가지로 인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도 단답형 한 문제에다가 서술형 2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 단답형은 10세 남자 아동의 권장 식사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나왔어요. 식이섭취 조사를 해서 얘가 먹은 것을 권장 식사 패턴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쓰는 내용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50대 여성에서는 우리가 칼슘 섭취가 되게 중요하죠.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또 한 문제는 임신기에 에너지 피로 추정량, 그다음에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 그러니까 추가량이 1분기, 2분기, 3분기일 때 1분기는 없고 우리가 342분기에 그다음에 3분기에 4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설정이 돼 있냐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영양 판정 및 실습으로 되어 있죠. 영양 판정 및 실습입니다. 그럼 얘는 실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계측을 하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식이섭취 조사를 해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양 판정은 두 문항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2025년에는요. 단답형 하나가 출제되고 그다음에 서술형 하나씩 나왔어요. 우리가 2024년은 서술형 두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25년에는 단답형으로 출제된 것은 바로 체중의 손실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실 비율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냐 또는 약간의 체중 감소냐 이런 용어를 써서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 이제 실습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측정을 해서 그 값을 구한 다음에 판정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항목이 검진조사가 있고 영양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식생활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검진조사 항목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복부 비만 지표로 쓰여지는 허리둘레의 그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식생활 조사를 할 때에 바로 인제 영양 교육이나 상담에 경험이 있냐 아니면 수혜 여부가 있냐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 이상은 설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네 번째 과목은 식사요법 및 여기도 바로 뭐예요? 실습이죠. 그래서 실사요법은 세 문항이 여기도 일반적으로 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뭐가 많이 늘어나고 있냐면은요. 식사요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의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답형보다는 주로 서술형 위주로 나오는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영양학의 기초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식사요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질환이 왔을 때 얘가 대사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겠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세 문제가 다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얘가 세 문제 출제가 됐는데 다 서술형이에요. 근데 이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우리 첫 번째는 식품 알레르기, 식단표에 반드시 알레르기를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났을 때 아나필락시스라든가 알레르기를 유발했을 때 일단 항원을 제거하잖아요. 알레르겐을 제거하고 또는 그거를 대체 식품을 주게 되죠. 근데 그 대체 식품을 줬을 때에 어때요? 교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 그다음에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 19개가 있죠. 그중에 하나 새우와 게에 대한 이야기가 인제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는 서술형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당뇨병은 2024년도에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잖아요. 그래서 1형 당뇨일 때 당뇨병 케톤산증이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2형 당뇨를 진단할 때 당화혈색소가 이제 장기간의 혈당 조절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양 지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양 지원에서는 장관 영양과 정맥 영양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장관 영양 중에서도 비위관과 비공장관이 다르죠. 비위관은 위가 정상일 때에 이제 비위관을 쓰고요. 위의 기능이 비정상일 때는 뭐예요? 장관을 이용한 비장관을 이용하잖아요. 그때 이제 단백질을 어떤 형태로 줘야 되냐라는 것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임용 준비를 할 때는 얘는 임상 영양에서 병원에서 하는 거지 학교에서는 이게 무관하지 하고 어때요? 영양 지원은 안 나올 거야 하고 제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파트도 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문제가 골고루 어느 구석구석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요법 및 실습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과목은 영양 교육 및 상담이죠. 교육 및 상담이고 얘도 실습이에요.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효과 평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얘는 실습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 임용에서는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세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문항이 나왔는데 단답형 한 문제와 서술형 두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더 많이 나오고 거의 다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인제 단답형에다가 이렇게 서술형 두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우선 단답형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그린과 크루터의 프리시드와 프로세드, 이거는 우리가 영양교육 실시를 할 때 실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되는 게 요구 진단이잖아요. 그 요구 진단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프리시드 단계로 인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진단 단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범이론적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행동 변화 단계 우리 모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우리 교육을 할 때 행동 변화 인제 단계별로 중재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인제 고려 단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동 단계라는 것은 아직 행동이 유지되지 6개월 이상 유지가 안 된 단계를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행동은 궁극적으로 우리 어때요? 6개월이 유지가 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효과잖아요. 그래서 유지를 시키기 위한 전략, 그때 우리가 이제 4단계 이제 ABC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이제 조력 관계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영양 교육 및 상담에서는요. 상담 기록지에서는 반드시 SOAP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SOAP가 쭉 지문에 나와 있고 어세스먼트가 빠진 부분, 여기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영양 상담 이론에서는 우리가 행동요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행동요법에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는 오퍼런트 컨디셔닝하고 그다음 모방하고 모델링의 차이점을 꼭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이 어디냐라는 오퍼런트 컨디셔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과목이 우리 뭐냐면 식품학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학은 얘는 딱 식품학이다라고 떨어진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를 같이 묶어서 시험 문제 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실제 식품학 단독으로 나온 것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단답형으로.
그다음에 조리 원리랑 같이 혼합해서 낸 것이 또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식품학과 조리 원리를 같이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 원리 단독으로 조리 원리 및 실습으로 단독으로 나온 문제도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학에서 우리 단답형으로 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쓴맛, 그다음에 떫은 맛 요거에 대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내는 물질들은 알칼로이드뿐만 아니라 배당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에 들어있는 쓴맛을 내는 물질, 또 커피에는 떫은 맛도 내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식품학이 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4년에는 식품학 문제가 거의 3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식품학보다는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를 하나로 묶어서 한 문제 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우리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은 마늘하고 우리가 마늘을 절단을 하게 되고 다지게 되면은 바로 알리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라는 매운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 매운맛은 실질적으로 냄새 성분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알리신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얘가 뭐예요? 냄새 성분을 내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냄새 성분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학 파트로는 바로 뭐 쪽이 나왔냐면 당근에 비타민 A, 프로비타민 A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활성이 가장 높은 우리 베타카로틴은 왜 비타민 A의 활성이 높냐라는 그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베타 이오노액을 2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타민 A의 두 분자의 활성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프로비타민 A로는 활성이 가장 크다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7번째죠. 7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조리 원리 및 실습이에요. 그래서 이 조리 원리 및 실습은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리 원리 및 실습이 실질적으로 몇 문항이 나왔냐면 단독으로 나온 것은 2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를 함께 난 것이 우리 한 문제. 그래서 얘가 서술형으로 나와 있죠. 요건 아까 마늘은 조리 원리고 당근은 식품학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조리원 및 실습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우유의 가열 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유를 가열하게 되면은 우리 열에 의해서 유청 단백질은 어때요? 응고가 되지만 카제인은 응고가 되지 않죠. 그다음에 우유를 가열하게 되면은 또 뭐예요? 우리 갈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멜라노이딘이라는 우리 갈색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유의 색깔 카제인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을 때 또 리보플라빈하고 카로틴하고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요 색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또 한 문제는 바로 당류. 당류에서 결정형 캔디와 비결정형 캔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결정형 캔디와 비결정형 캔디를 다 놓고서 얘가 다른 것이 뭐냐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요즘에 이제 마시멜로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시멜로에 대한 것이 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및 실습은 단독으로 나온 거 서술형 2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과목입니다. 8번째는 식품위생학이에요. 식품위생학은 일반적으로 2문항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단답형 하나에다가 서술형 1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올해는 서술형으로만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2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은 우리 식중독에서 독소형 식중독이 나와 있습니다. 독소형 식중독은 2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소시지 중독이라는
크로스티롬 보tulinum 식중독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 보tulinum 식중독이 일반적으로 식이로 먹었을 때의 식중독은 우리 어때요? 이 밖에서 독소를 생성한 것을 먹었을 때 독소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우리가 꿀을 어떻게 해요? 쓰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의 보tulinum 식중독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술형 문제는 바로 곰팡이 독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는데요. 바로 아플라톡신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의 그 학명, 바로 속명을 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플라톡신이 생성되는 조건, 다시 말하면 온도와 습도는 어때 이제 얘가 생성이 되냐. 그다음에 아플라톡신에서 우리가 인제 그 독소를 나타내는 형태가 비완, 비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비완의 우리가 규제는 얼마로 규제를 해야 되냐 고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식품위생학을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9번째 과목이죠. 얘는 단체 급식 및 실습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단체 급식 및 실습은 일반적으로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가 이제 출제가 되냐면은요. 단답형에다가 서술형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단답형 한 문제에다가 서술형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단답형은 요즘에 이제 시설 관리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장 내에 우리가 트렌치와 트랩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은 재고자산평가법에서 선입선출법을 계산하는 법과 그다음에 최종 구매가법의 장점을 쓰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인제 그 기초가 되는 과목이 영양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영양학을 기초로 해서 각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얼마만큼 섭취 기준을 먹어야 되냐. 그래서 이걸 먹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인제 다뤄지는 것이 생애주기 영양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양 판정 및 실습입니다. 판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요법 및 실습을 해야 되는 거죠. 뭐를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생활을 개선을 해야 되니까 영양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학의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식품학 파트로 가게 되죠. 식품학 파트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인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메뉴를 오더를 내려서 조리원들이 그 메뉴를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식품학과 조리 원리의 기초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리 원리 쪽으로 비중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인제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음식을 제공했을 때 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단체 급식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식중독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생 관리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것들, 햇섭이라든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게 5도나 뭐예요? 5에서 57도 범위를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임용을 '아 나는 공부 다 했어. 인제 시험만 보면 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 봤고요. 그럼 우리는 임용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네 가지 전략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우선 임용을 합격하려면 저를 믿어야 돼요. 저 교수님한테 내가 1년 동안 지도를 받으면 나는 합격을 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지도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다? 네, 꼭 합격해서 교사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지고 저랑 1월 달부터 천천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저를 믿어주세요.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용을 합격하려면 이렇게 믿음이라는 신뢰를 쌓은 다음에 우리가 1년이라는 긴 마라톤이 시작이 됩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 우리 모고에 들어오면은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서 불합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 계획표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임용,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계획표는 저를 믿고 학원에 오면 제가 이 계획표대로 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 반을 거쳐서 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계획표를 제가 하라는 대로 짜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 저를 따라와서 공부를 할 때 계획표를 작성해서 따라왔을 때는 반드시 하루에 6시간은 잠을 자자라는 걸 꼭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반드시 새끼 식사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표에 그것도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계획표를 작성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9가지 기본 개념의 정리가 잘 돼야지 기초공사가 굉장히 튼튼해 가지고 얘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학원에 기본 이론이 있고 심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자세하게 들어줘야 한 단계 한 단계 탑을 쌓아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거면 중간 단계에 들어오면 밑에가 어때요? 튼튼하지 않으니까 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 정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 이 기본 개념 정리를 할 때는 한 개 과목당 3권의 책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책을 3권을 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한 개 과목당.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는 한 과목당 적어도 3개 이상의 책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서 이론 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기본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 그것도 반복 복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자기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노트에다. 우리가 이론책을 주면 이론책에다 다 정리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노트를 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마지막 시험 보러 갈 때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모고 때 다시 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험 볼 때 30분씩 쉬잖아요. 그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리 정리를 잘 해놨어도 뭐예요? 이거를 암기해서 아웃풋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웃풋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답안 작성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여기다 써놨다고 해서 나 합격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애워서 문제를 보고 지문을 읽은 다음에 작성 방법에서 뭐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전략은 우선 학습 계획표를 작성해라. 기본 개념을 정리해라. 그다음에 예습보다는 반복 학습으로 이해를 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암기하고 답안을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예요. 그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은 제가 해준 거를
반복학습을 해야 되고 그것을 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웃풋을 시켜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답안 작성한 걸 나중에 피드백을 합니다. 요렇게 인제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마라톤의 골인 지점에서 우리가 인제 만세를 부르는 거죠. "저 합격했습니다."라는 영광의 인제 뭐예요? 퍼포먼스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저를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시면 연간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에서 2 개월까지, 그러니까 1월 달에 개강을 하죠. 그때 기본 이론을 다루게 되겠고요. 9개 과목에 대한 기본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 월에서 4월 2 개월 동안은 심화 이론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5 에서 6월 달에는 인제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문풀 문제를 우리 임용 출제 형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임용 출제 형식으로 만드는데요. 임용은 어때요? 4 점, 2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문을 만들고 선생님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을 작성 방법에 대해 집어넣어서 좀 작성 방법을 길게 만들어 주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모고하고 다른 점이죠. 그다음에 7 월하고 8월 또 마찬가지예요. 심화 이론을 바탕으로 임용 출제 형식으로 뭐예요? 문제를 만드는데 여기는 실제 출제 형식만 같지 2 점, 4 점짜리가 아니라는 거. 요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 작성 방법에 문항을 갖다가 어떻게 많이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요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제 뭐예요? 9 월부터 8주 동안이죠. 시험 보기 2주 전까지예요. 그때 인제 해서 앞에 2주 전에 인제 모고 마감을 합니다. 요때는 이제 뭐예요? 실지 임용 시뮬레이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A형 문제 우리 12 개, 그다음에 B형 문제 11 문제, 그리고 30분 쉬고 90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자료에 보시면 뭐래요? 자신이 설정한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임용 합격입니다.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왔죠.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24 시간이 있을 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또 주부인 사람들 막 굉장히 막 다양해요, 층이. 그런데 어떤 거에 1 순위를 둬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은 버릴 수 없어요. 그쵸? 아이 교육은 뭐예요? 어렸을 때 교육이 망가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부는 가정을 중요시해야 돼요. 근데 목표는 뭐예요? 지금 임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냐, 그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꼭 반드시 2026 년에는 내가 임용을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표가 내가 어떻게 세부 목표로 인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세워 놔야 선생님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동고시 학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서윤석이라는 사람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약속을 합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임용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